일본에 우리가 750만이 가서 6조 4천억을 써요. 일본은 한국에 절반도 안 와요. 300만이 와서 2조 6천억을 쓰거든요. 여기가 이제 일본 맥주 났던 자리인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걸 갖다가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저는 찬성이에요. 일본이 조금 수그러들 때까지는. 불매 운동이라는 게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려면 이게 범국민적으로 일어나는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식은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요. 싸워봤자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번에 우리들도 국민들과 뭔가 같이 어떤 표현을, 항의와 분노를 같이 표현하지 않겠냐. 그래서 불매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가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생활경제 전문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상황을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보는데요. 아까도 보니까 과거에도 뭐 국민적으로 한 적이 없다 이런 약간 비관적인 말씀도 어떤 분이 하시던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과연 일본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패배 의식 같은 걸 드러내시던데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또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같은 추상적인 갈등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일본이 그냥 을러대는 정도였다면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한 거거든요. 급소를 탁 하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냉철하게 오래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매운동이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것 같네요. 90년대 이후에 이제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불매운동 벌어졌던 역사를 잠깐 살펴보죠. 2001년 일본 역사 왜곡 2001년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벌어졌었고요. 그전에는 96년 독도 갈등 때문에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일본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제정됐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도 이제 상당히 갈등이 좀 벌어졌었죠. 2005년에 아마 일본 다케시마의 날 제정하고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행사를 그렇습니다. 하고 8년 후죠. 다시 2013년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당시에 사실은 상당히 역대급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이제 브랜드들 거명하면서 특히 단순히 사지 말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팔지 말자까지 갔던 역대급 불매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다른 점을 지금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요?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효과적이든 효과적이지 않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라면 지금 싸움이 붙은 거니까 당연히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대응이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냐 감정적으로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국민들의 의지를 표출하는 거니까 금모기 운동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뭐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그게 우리 외환위기 극복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1년 반 만에 우리가 극복했을 때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매운동 자체를 배관시하는 건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효과성을 따질 때 여러 가지 그 회색지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는 모기업이 일본이라는 게 형제간 분쟁에서 드러났잖아요. 롯데는 불매운동 대상이 돼야 됩니까? 혹은 예를 들어서 다이소라는 데는 돈을 안 내고 일본 브랜드 이름을 쓰고 있는데 30% 지분을 일본 쪽이 가지고 있는 불매운동 대상이 돼야 될까요? 그렇게 치면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도 사실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일본 경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일자리 제공하고 있고, 고용 창출하거나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고. 그걸 이제 부가가치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가 1조 원 이상을 매출을 올리면 그중에 이익으로 내고 일부를 가져가는 거니까 1,000억이 안 되고 대부분은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름 전부터 이제 사달이 났을 때 우리가 가장 불균형한 부분이 뭘까? 사실은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 자체가 불균형합니다. 54년 동안 700조 원의 일방적 수익을 일본이 갖고 갔어요. 그런 불공정한 관계지만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 우리가 제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750만이 가서 6조 4천억을 써요. 일본은 한국에 절반도 안 와요. 300만이 와서 2조 6천억을 쓰거든요. 인구가 2.5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일본에 관광을 많이 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일본 여행을 좀 자제하자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타격이 클 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와 또 지방의 정서는 많이 달라요. 특히 관서 지역, 오사카라든가 후쿠오카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소도시들인데 이 도시가 마치 사드 보복 당시에 우리 서울, 부산, 제주가 비명을 질렀듯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쿄올림픽 앞두고 이 아베 총리가 2020년까지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예요. 거기도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우리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 보복이란 말이 일본 표현으로 이제 마땅치 않으면 보복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일본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죠. 당분간. 있나? 학벌, 그다음 지식,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